홍콩에서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단지 여러 동이 한꺼번에 불에 휩싸이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의 주거 구조와 도시 문제까지 차분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재가 난 곳은 왕푸코트라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려 2,000세대 정도가 모여 살고 있었고 거주 인구만 약 4,800명에 이르는 거대한 단지였습니다. 단지 안에는 아파트 동이 총 8개였는데 그 가운데 7개 동이 한 번에 불에 탔습니다. 한 동만 가까스로 화마를 피했고 나머지는 밤새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길은 낮에 시작돼서 저녁까지 거의 하루 가까이 꺼지지 않고 계속 번졌습니다. 한 동에서 시작된 불이 옆 동으로, 옆 동에서 또 그 옆 동으로 계속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는 이미 100명이 훌쩍 넘었고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도 수백 명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자칫했으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정말 큰 참사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아내의 행방을 모른다며 오열하던 한 남성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31층 규모의 고층 건물들이 일렬로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형태였습니다. 바로 뒤편에도 또 다른 고층 단지가 붙어 있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숲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단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초록색 공사용 그물망이 둘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대나무로 만든 비계가 건물을 감싸듯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일부 세대는 비워져 있었지만 그래도 수천 명의 주민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만약 평소처럼 모든 세대가 가득 찬 상태였다면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큰 화재가 어떻게 7개 동으로 한꺼번에 번질 수 있었을까요? 정확한 발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담배꽁초가 아닐까 하는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불이 옮겨붙은 경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대나무 비계와 녹색 그물망이 불길이 이동하는 통로가 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사장에서 보는 외벽을 감싸는 임시 발판을 비계라고 부릅니다. 작업자들이 올라가서 이동하고 일하는 일종의 공중 계단 같은 구조물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금속으로 된 비계가 익숙하실 겁니다. 쇠 파이프에 철제 발판을 얹고 규격대로 조립해서 세우는 구조물을 공사장에서 자주 보실 수 있죠. 그런데 홍콩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나무로 비계를 만드는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대나무 기둥을 엮어서 수십 층짜리 건물 외벽을 감싸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 위까지 사람들이 대나무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 매듭으로 하나하나 묶어 올리면서 비계를 쌓아 올립니다. 100m 가까운 높이까지 대나무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대나무 비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 기술자이자 장인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격증 제도도 따로 있고 수천 명의 등록된 장인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비계가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선 가볍고 운반이 쉽습니다. 좁은 골목과 빽빽한 건물 사이에서도 유연하게 들고 다니며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바로 자르고 깎아서 필요한 모양으로 즉석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금속 비계처럼 규격에 딱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건물 외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큽니다. 대나무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재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설치와 해체 속도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지금도 전체 건축물의 상당수가 대나무 비계를 활용해 공사를 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초고층 빌딩 옆에 빼곡히 세워진 대나무 구조물이 상당히 이색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전통은 단순한 공법을 넘어 홍콩의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장인과 제자가 도제식으로 기술을 물려받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기술을 지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홍콩 정부가 금속 비계를 더 많이 쓰자고 했을 때 대나무 비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홍콩의 상징을 없애는 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형 화재 이후 다시 대나무 비계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길이 옆동으로 번지는데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그물망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입니다.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대나무 자체는 방염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불이 쉽게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플라스틱 폼과 가연성 공사용, 천 같은 다른 자재일 수 있다는 반론입니다. 실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참사가 보여준 것은 단지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홍콩이라는 도시 전체의 구조가 이런 위험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이번 화재를 통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을 도시 전체로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홍콩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솟은 고층 건물들, 서로 간격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홍콩의 전체 면적은 서울보다 넓다는 사실입니다. 인구는 서울보다 적은데 도시는 오히려 더 답답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땅의 쓰임새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홍콩 전체 면적 가운데 실제로 주거지로 개발된 지역은 고작 7%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상당 부분은 산악 지형이거나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립공원처럼 개발을 거의 하지 않는 지역이 영토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 사는 지역은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작은 공간에 수많은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만 놓고 보면 홍콩의 인구 밀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틈이 몇십 센티미터도 안 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밀집을 상징하는 장소로 한때 구룡성체라는 곳이 유명했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남짓한 공간에 수만 명이 모여 살던 전설적인 밀집 지역입니다. 지금은 철거됐지만 하늘을 올려다보면 건물이 사방을 둘러싸 위쪽에 작은 사각형만 보이는 사진이 한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땅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홍콩은 이렇게까지 좁은 곳에 사람들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형입니다. 홍콩의 상당 부분이 산악 지형이라 평탄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제한적입니다. 해안가의 평지는 이미 빼곡하게 개발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책입니다. 오랫동안 홍콩 정부는 새로운 토지 개발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함부로 산을 깎거나 보호구역을 풀어 주거지를 넓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홍콩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지를 경매하고 임대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한정된 땅을 비싸게 빌려주는 구조인 것이죠. 이 덕분에 홍콩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인 대신 토지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의존해온 셈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를 넓게 만들기보다는 한정된 지역을 더 빽빽하게 채워 넣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홍콩은 지금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뉴욕이나 런던보다 비싸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현지에서는 언덕 중턱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의 가격이 수백억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가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그저 잘 알려진 일화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치솟으면서 많은 시민들은 민간주택 시장에서 스스로 집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의지할 곳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뿐입니다. 현재 홍콩 도시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공공주택 단지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왕푸코트 역시 정부의 공공주택 프로그램 일부에 속한 단지였습니다. 문제는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땅의 비중이 전체 토지에서 1%대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아주 좁은 땅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홍콩의 공공주택 단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빽빽합니다.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좁고 복도와 공용 공간도 최소한으로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한 사람당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주거 면적이 작은 방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큰 방을 여러 칸으로 나눠 쇠창살이나 가벽을 설치한 이른바 케이지홈 같은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좁은 도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홍콩 역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좁고 가파른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시 대피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왕푸코트 화재가 특히 더 위험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외벽에는 공사용 구조물과 그물망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불길은 한 동을 덮은 뒤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위로 올라갔고 또 옆 동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한 곳에 겹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콩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통 공법과 문화유산을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그리고 안전을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대나무 비계를 완전히 없앨 것이냐, 아니면 방염 기준과 공사용 자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손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값싸고 빠르다는 장점과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참사가 단순한 공사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정책과 토지 정책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좁은 땅에 사람과 건물을 몰아넣은 구조 자체가 위험을 키웠다는 시각입니다. 홍콩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부 대도시 개발 계획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선전과 인접한 북쪽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와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만 세대의 공공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밀집된 도심 구조를 장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대규모 개발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토지 비용과 재정 부담,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 때문에 계획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도심의 낡은 공공주택 단지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왕푸코트 같은 단지들도 그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홍콩 대화제는 우연히 일어난 한 번의 사고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도시 구조의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전통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건설 방식, 토지 수익에 의존해온 재정 구조,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주거 정책이 모두 이번 비극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잘못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정도 규모의 참사는 우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까지를 개발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어떤 가치로 다룰 것인지는 결국 사회 전체의 선택입니다. 이번 홍콩 화재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매우 아픈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콩이 이 비극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선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통과 효율성, 재정과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층 건물과 대형 단지가 늘어가는 우리 사회 역시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소식 자체는 매우 비극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도시와 주거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한 집과 도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사건입니다.